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건강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공상님. 네. 안녕하세요, 덕분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커다란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난하게 지냈습니다. 요즘 월드컵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막 난리잖아요. 월드컵 보세요? 그 스웨덴전은 봤어요. 아, 그때 친구들이랑 술을 먹었는데 네. 그 같이 먹는 친구가 축구 보자고 해가지고 네. 축구 보면서 저녁 먹자 그래가지고 네. 봤거든요. 근데 져가지고 네. 그것도 페널티 킥으로 안타까웠죠. 졌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 아까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전에서도 또 페널티 킥으로 먹어가지고. 네, 멕시코전은 제가 못 봤어요. 아, 멕시코전을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네. 봤는데, 그러니까 계속 보진 못했지만 확실히 경기력은 스웨덴전보다 멕시코전이 더 좋은 느낌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보는 재미는 있었는데, 그 페널티킥이 진짜 좀 뼈아픈 거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연장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데, 네. 너무 멋있게 넣은 거예요. 진짜 이건 사기다 싶은 정도로 정말 뭔가 먼 거리에서 클리어하게 딱 넣은 거예요. 네. 제가 어디서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골을 더 잘 넣는 어려운 골을 더 잘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네, 그건 좀 인정할 만했어요. 이건 좀 까방권 될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좀 페널티킥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페널티킥이 없었으면 무승부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되게 멕시코가 이번 월드컵에서는 상당히 강팀인데 맞아서 잘 싸운 것 같고, 사실 저희가 녹음하는 오늘 밤 11시에 독일전을 합니다. 1시간 남았네요. 네, 그러네요. 아마 못 볼 것 같은데. 저희는 녹음을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은 재밌게 즐기고 계시겠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 글쎄요. 그 막 주변에서 이제 예상하시는 것들 보니까 네. 뭐 3대 1도 네. 있고 5대 0도 봤어요. 5대 0으로 예상하시는 분도 봤는데 지는 거군요, 둘 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심하게는 안 졌으면 좋겠으니까 좀 네. 제 희망을 담아서 2대 1로 지는 걸로 이제 네. 아니, 왜냐하면 독일이랑 멕시코랑 붙은 거랑 네. 우리가 멕시코랑 붙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네. 독일보다 잘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독일이 멕시코한테 졌죠. 졌는데 몇 대 몇으로 졌더라? 2대 0으로 졌나? 그랬을걸요? 그래가지고 독일 대 멕시코 응? 이거 아닌데? 1대 월드컵. 0이에요. 1대 0이네요. 그럼 뭐 비슷하다고. 그래도 우리는 골을 넣었잖아요, 멕시코 상대로. 그렇죠. 그쵸. 더 잘한 거 아닐까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기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무승부는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0대 0이든 1대 1이든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네. 이번에 예선을 통과를 하려면은 네. 2점 차를 내면서 이겨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점 차를 내면서 이겨야 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2점 차로 이기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겨야 멕시코는 스웨덴을 이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2점 차로 이기는 건 좀 어렵죠. 근데 뭐 공은 둥그니까요. 네. 늘 나오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네. 손흥민 선수가 군대를 가지 않으려면 맞아. 아시아 이제 네. 아시아 그 대회라고 하나요? 아시아 대회. 아시아 대회요? 네. 그 뭐라 그러죠? 아시안컵? 네, 아시안컵. 네. 아시안컵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요. 그렇구나. 네.
안 그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네. 멕시코전에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토닥이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짤로 네. 흥민아 특전사도 괜찮아 막 이러고 하라는 것도 봤는데 근데 약간 저는 그거 보면서 내가 선수면 약간 저렇게 놀리는 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분들 이제 꼭 군대를 안 가려고 이제 열심히 뛰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뭐 재밌긴 했지만. 그리고 모 교수님은 이제 아까 우리 골득실 따져야 된다고 막 얘기를 네. 했을 때 이제 전 국민의 경우의 수 따지기 게임이 시작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축구 그러니까 월드컵 조별 예선 때만큼 이제 경우의 수를 열심히 따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수학 선생님들이 거기에 댓글로 그 경우의 수를 내가 먼저 해버려가지고 이 월드컵 시즌이랑 같이 맞춰가지고 수업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2002년 월드컵 때는 당연히 좀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환호를 했고 저는 좀 이렇게 그 대표 선수들한테 많이 빠져가지고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얼빠이긴 했는데 그 K리그도 많이 보러 갔었어요. 저는 부산 살아가지고 송종국이 나오는 부산 아이콘스 경기를 많이 보러 갔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아시아드 경기장이 아니고 구덕운동장이라는 좀 오래된 운동장에 샀었는데 거기가 오히려 축구 전용 구장이어가지고 필드랑 이제 관객석은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때는 진짜 월드컵 직후라서 사람들도 이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다들 좀 들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응원도 막 뭐 그냥 K리그인데 관중석이 꽉 차가지고 막 다들 파도 타기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엄청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랬던 열기가 점점 식어가지고 또 이제 아시아드 경기장은 구덕운동장보다 훨씬 그 뭐라 그래야지 그 자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똑같이 있어도 더 비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별로 좀 그만한 분위기는 다시 오지 않았다는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저는 네. 스포츠를 그렇게 즐겨보지는 않아가지고 네. 저도 2002년 월드컵 때는 뭐 축구 보고 이제 어릴 때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월드컵 한다 그러면 챙겨보고 그랬는데 그쵸. 크니까 좀 귀찮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축구가 2시간짜리인데 네. 저는 그래도 한참 챙겨볼 때는 유소년 축구 막 이런 것도 챙겨봤어요. 그래가지고 유소년 축구를 보통 카타르에서 많이 했거든요. 카타르 네. 도하에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랑 시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새벽 3, 4시쯤에 이제 TV에서 중계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대에 사실 TV를 보고 있으면 부모님이 혼나거든요. 그래서 몰래 이제 일어나가지고 TV를 켜가지고 소리를 죽여가지고 보다가 부모님이 들어오실 것 같으면 얼른 끄고 자는 척하고 그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 네. 잡담이 길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네. 나름의 방법으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4년 만에 한 번 오는 오늘만은 축제니까. 나는 독일인 뭐 네? 오늘만은 나도 독일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을 응원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글로벌한 사회니까.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모퉁이 미의 SF라는 부산 아스트로복스에서 열린 행사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요. 제가 속기록을 다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길어요. 이게 내용이
일단 이 행사는 배명훈 작가랑 이제 김초엽 작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배명훈 작가의 고고 심령학자 그리고 김초엽 작가의 관내 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제목이 무슨 뜻인가요? 길모퉁이 위의 SF라는. 안 그래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배명훈 작가님이 이제 설명하시기로는 길모퉁이의 남자들이라는 텔리스 코너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이 있대요. 이게 이 사회학자가 어떤 이론적인 책을 쓴 게 아니고 참여 관찰 방법론이라고 해가지고 흑인들이 사는 뒷골목에 직접 찾아가서 이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인터뷰를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 지역은 계속 가난해지고 또 치안이 나빠지고 뭐 이 사람들이 어떤 뭐라 그러지? 계층 이동? 뭐 이런 걸 하기가 힘든지 뭐 이런 거를 연구한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SF 작가 두 사람이 나누는 얘기를 통해서 SF가 무엇이고 SF 작가란 무엇인지를 그냥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길모퉁이 SF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두 분 작가님이 서로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스스로를 소개하면 되게 겸손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엄청 찬양을 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찾아보시면 뭐 쟁쟁한 작가님들이니까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김초엽 작가에게 그 배명훈 작가가 아주 오랜만에 신인이 나왔고 이제는 10년 동안 자기가 사실 막내 그 클래스였는데 이제는 드디어 SF계의 신인이 나와가지고 이 질문을 내가 안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과연 SF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김초엽 작가에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초엽 작가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인터뷰를 하면 항상 SF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데뷔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작가에게 하고 있다고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SF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도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워낙 다양한 정의가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김초엽 작가는 이제 고고 심령학자라는 책, 이제 배명훈 작가의 책을 예로 들면서 이 책이 사실 심령 현상 뭐 이런 걸 다루고 있으니까 뭐 우주나 외계인이 나오거나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SF 이미지랑 거리가 멀지만 여전히 과학적 방법론을 이제 가지고 과학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SF로 분류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걸 통해서 이제 SF의 범주가 상당히 넓다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 이제 사실 SF의 범주도 넓어지고 SF라고 뭔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읽어보면 SF인데 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류 문학에서도. 예를 들면 무슨 문학상 같은 걸 이제 탄 작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순수 문학은 약간 장르 문학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SF다라고 하면서 문학상을 주진 않지만 그렇지만 읽어보면 이건 SF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뭐 박민규 작가 경우도 이제 SF를 많이 썼었고 최근에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카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라는 작품도 사실 SF거든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SF를 쓰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점 SF의 경계, 바운더리도 점점 넓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두 분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공계 분들이 그 고고 심리학자를 좋아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제가 오늘 뭐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되게 안타깝네요. 그 배명훈 작가님이 네. 국제 정치학이라는 걸
전공을 하셨대요. 그래서 석사 과정까지 하고 마치셨는데 사실 이제 고고심리학자 안에 나오는 연구자들을 보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연구를 잘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현실의 연구자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연구가 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그 학문을 도중에 그만둔 사람의 로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뭐 이러면서 약간 공부 활극을 내가 쓴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태우권을 3개월 배운 사람이 기술 이름 뭐 자기가 주워들은 기술 이름 막 다 쓰면서 막 고수들의 전투를 그리는 것처럼 약간 공부를 조금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아 정말로 연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구를 할 거야라고 하면 이제 그린 느낌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고고심리학자를 다룰 때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김추엽 작가의 관내분실 얘기도 나왔는데 관내분실이랑 이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이제 두 단편이 이제 둘 다 상을 받았잖아요. 관내분실은 이제 대상을 받은 거고 빛의 속도는 그 가작으로 이제 뽑힌 건데 오히려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었을 때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SF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 더 익숙한 포맷의 SF거든요. 근데 이제 관내분실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SF를 별로 안 읽어봐서 SF의 형식에 대해서 좀 생소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관내분실이 좋다고 나는 SF가 이런 느낌일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배명훈 작가님은 약간 그 한국과학 창작문예 그로 데뷔를 하셨는데 그때 약간 그 모범생답게 심사평을 분석해서 네. 심사위원들이 뭘 원하고 있구나라는 걸 분석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글을 썼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모범생은 좀 출제자의 의도를 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근데 정말로 됐잖아요. 네.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저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산에서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저희가 지방로잖아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서 항상 이제 너무 가고 싶은 행사들이 서울에서 하는데 그것도 주말이 아니고 평일 저녁 뭐 이런 때 한다 이러면은 너무 아쉽고 그런데 이렇게 부산의 아스트로북스라는 서점 자체도 평소에 큐레이션을 상당히 공들여서 하고 계시고 약간 페미니즘이나 다양성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산대 바로 앞에 있거든요. 부산대에서 걸어서 조금 가시면 있어요. 그래서 부산대 앞에 놀러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가신 김에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단신을 여기까지 하고 슬슬 본 게임으로 들어갈까요? 저희 오늘 무슨 작품을 다루기로 했죠? 저희가 오늘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네. 저희 인생 작품입니다. 사실 그 제가 애니메이션 팬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일반인에게 그나마 인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먹을들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이 작품이거든요. 정말로 작품성이 높고 어른들이 보기에 유치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약간 애니메이션 문법보다는 좀 영화 문법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좀 퀄리티 높은 애니메이션이라 가지고 그 일본 갔을 때도 사실 일본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도 매니아들만 좋아하고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 한 에반게리온 정도 알려나? 네, 그냥 이름만 알고. 그래서 카우보이 비밥을 얘기를 하면 사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작품 98년도 작품입니다. 제가 4살 때네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4살 때 나온 작품. 아, 저는 10살이요. 왜 갑자기 여기서 나이를 밝히고 아니요, 있죠? 아니요. 네. 그럼 그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네, 아, 라는 걸 이제 그쵸. 이게 강조하기 상당히 위해서. 오래됐는데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아, 네. 네, 그쵸. 그 상상력이나 이런 게 약간 뭐 그냥 한 10년쯤 먼저 왔다 가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을 왔다 가신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따가 이게 에피소드별로 소개를 할 때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놀랬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놀랬던 장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오늘은 이 카우보이 비밥의 전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전반적인 줄거리와 전반적인 캐릭터와 전반적인 설정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게 26편짜리죠. 네. 네, 그렇죠. 26편짜리인데 이 에피소드가 버릴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좀 가볍게 훑으면서 네. 저희 나름대로 막 점수도 매겨보고 네. 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애니메이션이 어떤 내용인가를 네.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비밥이라는 우주선 네. 네. 그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를 돌아다니면서 현상금 사냥꾼을 이제 이 세계에서는 카우보이라고 부르는데 현상금 사냥꾼 일을 하는 4명의 캐릭터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네. 모험이라고 하기엔 좀 네 모험이라고 하면 명하고 좀 네. 4명의 사람하고 한 마리 개. 네. 한 마리의 강아지가 같이 뭐라고 해야죠? 여행을 네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희망찬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네. 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느와르 느낌이 많이 나요. 네. 네. 그 느와르물 작품별로 좀 그러니까 에피소드별로 좀 분위기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에피소드별로 상당히 개성이 유쾌한 것도 있고. 강한데, 예. 강한데 전반적으로는 그 왜 메인 줄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줄리아가 나오는 그 부분은 확실히 어떤 그 조직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조직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조직이 많습니다. 그 형님 나오고 뭐 그런 조직이 나오고 정말 느와르물이죠. 네, 메인 주기가 되는 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옴니버스물이기 때문에 그 외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봅시다. 주인공 캐릭터들이 이제 4명과 한 마리가 이제 스파이크 제트, 페이, 에드, 그 다음에 아인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파이크랑 제트는 남자하고요. 페이랑 에드는 여자, 그리고 아이는 뭐 모르겠습니다. 암컷인지 수컷인지 네, 강아지인데. 그래서 그 스파이크랑 제트의 어떤 유대감을 보면 약간 버디물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뭐 그거는 페이랑 에드도 마찬가지긴 하죠. 페이랑 에드도 약간 나중에 보면은 페이가 에드한테
약간 언니로서의 네. 뭐 이제 얘기를 해주는 장면도 장면이 있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성비가 맞춰져 있고, 물론 이제 스파이크 쪽의 비중이 크기는 한데 페이랑 에드도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읽었는데 에드가 처음에는 그 남자아이로 원래는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원래는 여자애 한 명, 남자애 한 명이었대요. 근데 둘을 이제 합쳐가지고 에드가 되게 여자애긴 한데 여자애 다 같지 않은 여자애거든요. 네. 그래서 중성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 캐릭터로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투니버스에서 봤거든요. 투니버스에서 더빙이 된 거를 봤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더빙이 사실 더 익숙해요. 공상님은 그냥 네, 저는 일본어로 보셨죠? 네, 일본어. 네. 제가 이 더빙을 통해서 저희 최애 성우님을 만나게 되었죠. 스파이크 역의 구자영 성우님을 만나게 됐는데, 구자영 성우님이 어떤 걸 하셨냐면, 이 스파이크가 아주 대표작이고, 그 텔레토비에 이제 안녕 하시는 나레이션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누야샤에서 미륵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좀 약간, 그 다음에 외화 더빙에서는 키아누 리브스 전담하세요. 네, 그래서 좀 미남자 스타일을 많이 맡으시면서 좀 능글능글 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고, 정말 이분의 애칭이 아화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의 뭐랄까요? 아빠를 이제 아파라고 이제 써가지고 네, 부르는데, 그런 이제 실제 이제 성우님의 어떤 생김새가 약간 이제 아주 푸근한 아빠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도 좀 그렇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분이 이때만 해도 신인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스파이크 연기를. 사실 그 일본 성우가 이제 야마데라 코이치 맞나? 네. 야마데라 씨인데 그분이 워낙에 그 스파이크 연기를 잘 하셔가지고 처음 더빙이 될 때 이제 팬들이 많이 우려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신인 성우를 캐스팅하면 어떡하냐 뭐 이랬는데 이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제 다들 인정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 작품이 뭐 정말로 캐스팅이 화려합니다. 여러분이 잘 뭐 인식을 잘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다들 네임드인데 이 얘기는 우리 캐릭터 얘기를 하면서 네.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캐릭터 소개부터 하죠. 네. 네. 일단 스파이크 스피겔이라는 캐릭터가 우리 주인공입니다. 네. 주인공인데 오드아이죠. 그렇죠. 네, 한눈 이렇게 사고로 한눈을 의아한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도. 아니요, 둘 다 갈색인데요. 그 약간 둘다 갈색인가요? 진하기가 좀 달라요. 그래요? 한쪽이 약간 밝고 한쪽이 약간 어두워요. 머리가 초록색이었죠? 머리가 머리카락이- 초록색인가요? 머리카락이 초록색 아닌가요? 뭐 초록색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까만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초록색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약간 그건가요? 민트색이 네. 회색이냐, 핑크색이 하얀색이냐 요새 저는- 또 논쟁이 붙었는데 보면서 네. 브로콜리 같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브로콜리요? 네. 좀 그런 네. 파마한 느낌의 네. 머리긴 해요. 왜 녹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녹색 톤으로 그려진 장면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 스파이크는 기본적으로 좀 초연한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막 집착을 하지 않는 슬렁슬렁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처음에는 약간 얘가 좀 나사 빠진 캐릭터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얘가
이제 약간 꿈을 꾸듯이 이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뭔가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그쵸. 약간 반쯤 이제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상태로 이제 살다가 줄리아라는 이름만 들으면 바로 현실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제 해리성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현실을 약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얘가 어떤 죽는 거라던가 다치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는 그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소룡 브루스리를 존경하고 그 이소룡의 무술인 절권도를 수준급으로 구사하는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파이크의 모델로 이제 이소룡을 많이 참고했다고 해요. 그 감독이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이 이제 이소룡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캐릭터가 페이부터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그 사실 물론 등장하는 순서는 이제 Z부터 등장하긴 하지만 저는 비중이 약간 페이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가지고, 네. 페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네, 저는 물론 어느 하나를 꼽기는 힘들겠지만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페이를 최애캐로 꼽겠습니다. 비밥에서는 페이 발렌타인이라는 캐릭터고 정말 섹시, 약간 그 이 작품의 섹시를 담당하고 있죠. 아주 몸매 좋고 근데 허당이에요. 몸매 좋고 예쁜데 허당이고, 그게 또 억척스러운 면모도 있는데 또 가끔은 또 초연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 캐릭터가 도박을 많이 하거든요. 카지노에 저금하러 많이 가요. 은행 이자보다 좋다고 하면서 돈을 벌면 카지노나 뭐 이런 데를 많이 가는데, 정작 이제 돈을 잃으면 뭐 잃을 때도 있는 거지 뭐 라고 이제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면도 있고, 이 캐릭터가 사실 스파이크랑 닮은 점이 있는 게, 이 캐릭터는 자기 과거를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 현재만 사는 느낌이랄까? 지금만 사는 느낌으로 이제 살고 있죠, 이 캐릭터는. 네, 약간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반대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 거는, 그 스파이크는 오히려 과거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페이는 좀 과거를 좇는 사람? 그쵸. 네, 로 보이더라고요. 과거를 찾으려고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페이는 아까 제가 억척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좀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약간 이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당연히 이제 손익을 따져보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의 매력에 대해서는 뭐 직접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 정말 좋아하고요. 이 캐릭터의 과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음 주에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성우는 정미숙님이 담당하셨고, 정미숙님은 정말로 많은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셨는데 이누야샤의 가영이라던가 원피스의 나미 역할로 유명하십니다. 정말로 연기력이 좋으신 분이고, 페이도 정말로 잘해주셔서, 페이가 이제 일본 성우가 하야시바라 메구미거든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하야시바라 메구미가 에반게리온의 레이 역할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정미숙님의 페이도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Z에 대해서 공상님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할까요? 네. 뭘 먼저 해야 되죠? 약간 아빠 같은 포지션 아닌가요? 네. Z가. 일단은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요? 35인가 6인가 그럴걸요?
근데 엄청 작품에서는 그 제일 나이가 많은 건 맞죠? 네 나이가 많은 건 맞는데 엄청 노안이죠. 그쵸. 네. 머리도 없고. 머리가 진짜 없네요. 거의 없네요. 네. 아, 옆머리만 있죠. 네. 옆머리만 있고 수염도 이제 옛날에 저희 곱슬하고. 지도 네. 교수님께서 네. 그 겉보기 나이의 핵심 머리숱이다라고 아, 하면서 자신의 머리숱 부심을 좀 어필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저씨도 현상금 사냥꾼이고 이 우주선의 모든 그런 잡무를 다 담당하고 있는. 네, 살림을 담당하고 네, 있죠. 요리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우주선 수리도 다 하고 그렇죠. 그 돈 관리도 아마 네, 하는 그런 것 같던데요.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원래 경찰이었다가 뭐 나중에 과거 이야기를 또 하게 되겠지만 원래는 경찰이었는데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나오게 돼가지고 네, 네. 조직을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현상금 사냥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네, ISSP라 그래가지고 태양계 경찰 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ISSP가 뭐의 준말일까요? 인터내셔널? 인터스텔라일까요? 네, 그러게요. ISSP.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작품 맨 처음에는 그 제트하고 이제 스파이크만 이제 같이 다니다가 다른 캐릭터는 이제 차례차례 만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스파이크랑 제트가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메인 캐릭터고 그 다음에 한 몇 화쯤 가서 페이를 만나죠? 얼마 안 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3화인가 뭐 그때쯤에 나올걸요? 네. 네. 그래서 페이를 만나고 그다음에 에드는 더 뒤에 가서 이제 나오죠. 네.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팔하고 다리가 기계죠. 다리도 기계인가요? 팔만 그걸걸요? 그러니까 다리 한쪽도 기계라고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래요? 네, 아무튼 네. 팔 한쪽은 이제 기계가 맞습니다. 팔 네. 한쪽은 기계고 네. 이 사람도 이제 그 약간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뭐 스파이크나 페이만큼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과거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 이 팔 같은 경우 그 기계가 돼버린 팔 같은 경우도 좀 그 상징이죠.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으려는. 그렇죠. 그게 재생 수술이 어렵지 않게 가능한 시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왜 안 받냐고 했더니 이 로봇 팔도 내 몸의 일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오공화국인가요? 네. 거기에 장포스라고 네. 하는 이 반란분노 새끼들아 라는 대사로 유명한 네. 김기현 그 성우님이시고. 네. 김기현 성우님은 배우로도 많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옛날에 그 베스킨라빈스 31에서 나오기도 하셨고 그 카이스트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처장으로 나오셨었거든요.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네. 제라툴로도 연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것도 하시고 좀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목소리가 굉장히 그 카리스마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이게 굉장히 저음에 그 은하철도 999의 차장 역할도 하셨습니다. 네, 그걸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에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에드는 본명은 아니고 자기가 지어낸 이름이라고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에드워드 웡하오 페페료 티브루스키 4세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자기가 만든 이름이고 에드라고 불리고요. 나중에 보면 또 본명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빠가 부르는 이름 보면. 근데 그것도 사실 본명인지 모르죠. 왜냐면 아빠가 워낙에 네. 이름을 막 틀리게 부르는 사람이라 가지고 정말 한마디로 4차원 캐릭터고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 비박에서 제일 자유로운 영혼인데 해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애고 성우가 뭐 그냥 일본판 해커가 아니라 천재 해커죠. 그쵸. 네, 천재. 엄청나게 이제 실력 있는 해커고 성우 연기가 정말로 빛을 발하는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양정환 님이 이제 우리나라 판을 맡으셨고 일본판 타다 아오이라는 분이 맡으셨는데 두 분 다 너무너무 귀엽게 귀여우면서 나사 빠지고 뭔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약을 한 듯한 그런 연기를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애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인이 나오죠. 네. 네, 아인이 그 강아지. 네. 네. 웰시코기. 네, 맞아요. 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인 나올 때마다 너무 귀여워요. 네. 굉장히 그 돈이 비싼 개라고 나오는데. 네, 그 데이터 견이라고 해가지고 천재죠, 천재. 네, 지능을 인위적으로 되게 높인 개라고 나오죠. 네. 나중에 보면은 얘가 해킹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애드보다 이제 엄청 잘하는 그런 맞아요. 충격적인 그 장면이 나오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 개를 같이 데리고 다닐 생각이 없었는데 뭐 작품 중간에서 어쩌다 보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는 그런. 나중에는 이제 에드가 나중에 카우보이 비버보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때 같이 데리고 가게 됩니다. 에드가 이제. 그렇죠. 네. I는 참고로 EIN이라고 쓰고 독일어로 1입니다. 네. 그 다음에 비셔스랑 줄리아 얘기를 할까요? 네. 비셔스랑 줄리아는 좀 레드 이것도 드래곤 얘기를 먼저 해야 돼. 스포가 되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비셔스는 레드 드래곤의 간부인데 그 스파이크랑 원수 지간입니다. 네, 원래는 동료였는데 막 배신 그쵸. 뭐 스파이크가 배신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서로 정말로 만나면 바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이고 레드 드래곤이라는 건 이제 이 작중에 나오는 일명 조직인데 그 약간 중국의 삼합회를 모티브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계 마피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리아도 이 레드 드래곤의 일원이었어요. 근데 줄리아는 그쵸 비셔스와 스파이크가 둘 다 좋아하는 여자라고. 삼각관계죠. 네. 원래 비셔스의 애인이었는데 스파이크와 줄리아가 또 사랑에 빠진 뭐 그런.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얼마나 얘기를 해도 되려나요? 그래서 이제 네, 뭐 도망가려고 했는데 사랑에 빠져서. 그 내용은 이제 다음 화에 하죠. 할까요? 네. 아무튼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줄리아가 진짜 딱 마지막 화나 뭐 이때 드디어 등장하는데 그동안 계속 이제 이름만 나오면서 근데 존재감이 상당히 커요. 이 그 스파이크가 계속 이제 줄리아 이름만 나오면은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면서 그 성우의 그 목소리도 달라지거든요. 약간 되게 차분해지면서 약간 그 나지막해지면서 약간 우울함이 깔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그 줄리아 얘기가 좀 자세히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약간 그 부분 약간 아쉽긴 했어요. 그게 저도 어릴 때 볼 때는 그랬거든요. 되게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뭔가 너무 빨리 막 간단히만 나오고 끝나버렸어 라는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그렇긴 했는데 그게 또 그런 줄리아라는 캐릭터 자체가 좀 약간 그렇게 없음으로써 더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런 캐릭터. 비밀주의적인 뭐 그런. 그러니까 그 부존재가 오히려 존재를 드러낸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이런 방법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는 좀 아쉬웠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살펴봤고 주요 설정을 한번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 2070 몇 년이에요. 네, 2070년대인데 사실 2070년대에 저런 배경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네. 그 인터넷을 이제 뒤적뒤적거리다가 네. 화성을 그 테라포밍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뭐 이런 글을 읽었거든요. 아. 거기 450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2070년인데 이제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네, 이미 2070년이면 지금부터 50년 후인데 네.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의 설정은 이제 인류가 태양계 전체에 퍼져가서 살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성에도 살고 있고 목성에도 살고 있고 그래서 뭐 목성 출신이라느니 뭐 화성 출신이라느니 뭐 가니메데에 사는 사람도 있고 명왕성에는 명왕성답게 그 형무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는 유배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된 이유가 지구가 완전히 박살이 났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이 시대에 이제 위상차 게이트라는 게 그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인데 간단히 워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그 설정 자료를 보면 워프랑 다르다고 나오는데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위상차 게이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태양계를 원래는 저희가 화성을 가려고 해도 몇 달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 작중에는 이제 태양계 어디든 간에 이제 위상차 게이트를 통하면 고속도로를 탄 것처럼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설정이 있고 이 위상차 게이트를 한창 건설할 당시에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달이 쪼개졌던가요? 뭐 그래가지고 네, 네. 지구의 이제 달의 파편이 완전 이제 그 운석 비가 되어서 내립니다. 그래서 지구가 초토화됐고 게이트 폭발로 뭔가 그때의 공간 뒤트림 에너지 같은 것이 막 이렇게 퍼지면서 뭔가의 모종의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거에서 파생된 이제 에피소드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테라포밍 그러니까 그 화성이든 뭐 금성이든 다 이제 테라포밍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그런 세상입니다. 화성이 제일 좋은 도시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화성이 약간 부자들이 사는 중국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화성이. 아, 그래요? 예. 그 화성이 레드 드래곤의 본거지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뭔가 그 도시의 풍경도 한자가 많이 나오고 약간 중국풍이고 좀 제일 큰 도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 또 행성마다 좀 그 분위기 같은 것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아, 맞아요. 좀 민족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것도 좀 다르고 심지어 그 칼리스토라고 목성 위성이 있는데 거기는 여자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약간 그 남잔데 언니 마담으로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그 행성마다 개성이 막 있어가지고 되게 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보통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할 때 그 배경 뭐라고 해야죠? 그 배경 설정 같은 거를 설정화 같은 거를 그려놓으면 그걸 좀 재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뒤쪽에 가면. 근데 이 작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행성이 바뀌면 완전히 새로 그려야 되고 모든 설정을 다시 해야 되고 배경도 싹 다 그려야 되니까 그게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가 이제 DVD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아까 위상차 게이트는 정말로 좀 고속도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 전체의 특징이라는 게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SF긴 한데 전혀 디지털 느낌이 아니고 아날로그 느낌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 우주선도 다 뭐 되게 낡은 느낌이 많이 나고 이 위상차 게이트도 정말 고속도로 느낌이 강한 게 톨게이트가 있어요.
그 마지 그 출구에. 그래가지고 그 우주선의 그 크레디트 카드 그 모듈을 이제 인출 모드로 놓고 이제 스캐너를 통과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뭐 그거죠. 그 하이패스. 하이패스를 우주선에 달고 이제 통과를 하면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위상차 게이트를 통해서 태양의 빛이 닿지 않는 금성이나 토성 같은 금성의 위성이나 뭐 토성의 위성 같은 데에 태양광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보 같은 거를 전달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 극 중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DVD 설정집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까 현상금 사냥꾼 얘기를 했는데 그 이 카우보이들을 위해서 그 빅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어떤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이제 그 현상금이 걸린 범죄자들을 알려주는 프로죠. 그쵸. 네. 약간 네. 어떤 이 사람 프로라고 잡아가세요. 해야 될까요? 그 약간 하여튼 정보 그 현상범 그게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현상 수배지? 네, 현상 수배지 같은 네.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약간 TV 프로화한 느낌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전혀 이제 네. 뭐 약간 우리가 현상 수배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약간 범죄자 얼굴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빨간색 글자로 이렇게 쓰여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느낌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추정 60분 같은 느낌이 아니고 네. 아주 네. 무한도전 이렇게, 같은 느낌. 네, 그 생생정보통 뭐 맞아요, 이런 느낌. 맞아요. 생생정보통. 자, 오늘의 범죄자는요. 맞아. 네, 그런 느낌이죠. 네. 네. 그래서 태양계의 40만이었나요? 40만 카우보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막 이러면서 이번 주도 빅샷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빅샷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품이 옴니버스식이긴 한데 빅샷 프로그램만큼은 공통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카우보이가 40만이나 되려면은 네. 그러면은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전 우주에. 0.1% 정도라고 보면 4억? 너무 적은데요? 지금 저희 60억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럼 카우보이가 더 적나 보죠. 약간 근데 그 이런 프로들도 그렇고 카우보이들이 많이 있다는 설정도 보면은 네. 약간 경찰 조직 같은 것들이 그 사기업화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네. 그 경찰력이 그렇게 네.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카우보이한테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그렇죠. 범죄자들 잡는 거에 대해서. 그 약간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느와르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무법지대의 네.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영감님 3인방이 나오죠. 네. 그 약간 감초 역할로 그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 이제 좀 끼어 들어가지고 약간 개그 요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이제 성함이 안토니오랑 카를로스랑 조빔입니다. 이게 보사노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이름인데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라는 전설적인 이제 보사노바 뮤지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네, 그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인방이 1화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말이야, 게이트 공사를 할 땐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우리나라 어르신들, 야,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땐 말이야,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좀 숨겨진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스태프들 이제 인터뷰 같은 걸 보면 감독도 그렇고 지나가는 캐릭터들이 지나가는 캐릭터가 아니고 어떤 나름의 사연을 갖고 있고 나름의 인생을 갖고 있다는 거를 상당히 많이 설정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그리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허투루 그려진 캐릭터가 없고 그런 면들이 상당히 이 작품의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좀 더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에서 사실 빼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 음악인데요. 네, 제가 이 애니메이션이 주 계기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칸노 요코라는 분이 이 애니메이션 음악을 맡으셨는데 제가 칸노 요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음악가인데 이분이 이 카우보이 비밥을 위해서 무려 7개의 그 OST 앨범이 나올 정도로 곡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든 곡을 이제 좀 대단한 부분이 두 가지인데 스태프들은 칸노 요코에게 어떤 곡을 쓸지 자유롭게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칸노 요코는 마음껏 이제 음악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에피소드에 어느 장면에 어떤 곡을 쓸지는 또 스태프에게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칸노 요코 씨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쓰인 곡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정말 아주 찰떡궁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음악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음악이 정말 많은 부분을 네, 차지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애니메이션이 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음악하고 이제 절묘하게 어우러져가지고 그 장면들이 예를 들어 뭐 격투신에서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뭔가 때리는 것 대신에 이렇게 음악이 나온다든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음악이 정말 잘 쓰였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악이 가볍지 않고 어떤 퀄리티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의 무게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상당히 정말로 연출의 하나로서 정말 잘 썼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로 음악으로 이 칸노 요코가 보통 애니메이션 OST를 들어보면 한두 개의 공통된 테마가 있고 그걸 좀 변주하는 형태가 많은데 이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전혀 뭐 다른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헤비메탈이 나오고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재즈가 나오고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뭐 다른 게 나오는 뭐 오페라 뭐 가곡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정말 다른 느낌의 OST를 그것도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칸노 요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에피소드별로 상당히 개성이 더 뚜렷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우보이 비밥의 에피소드 이름도 다 좀 음악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뭐 마이 퍼니 발렌타인이라든가 뭐 헤비 메탈 퀸이라든가 뭐 전부 다 아닌가요, 거의? 거의 그렇죠. 네. 뭐 리얼 포크 블루스라던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거의 그런 것 같네요. 비너스를 위한 왈츠. 그래서 그 다음에 DVD를 보시면 DVD가 8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권이 이제 세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션 1, 세션 2 이렇게. 세션이라는 게 이제 음악에서 쓰이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음악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카우보이 비밥에서 비밥이라는 것도 비밥 마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즈의 한 사조예요, 비밥이.
이게 찰리 파커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그 것 극 같아요. 중에 나와요. 극 중에 뭐 제트가 존경하는 이제 뮤지션으로 찰리 파커가 나오는데 네. 찰리 파커는 전설적인 색소포니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약간 비밥이라는 장르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네. 스윙 재즈가 유행했었어요. 스윙 재즈는 사실 백인들이 재즈라고도 하는데 상당히 좀 상업적인 재즈였던 거죠. 좀 춤추기 좋은 재즈. 네, 그런 건데 그거에 반발해가지고 야 우리가 정말로 그냥 춤추는데 배경음악으로 쓰이는 재즈 말고 정말로 관객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재즈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비밥이라는 장르는 좀 즉흥성이 강조되는 그런 장르예요. 그래서 요즘 사실 재즈 하면 떠올리는 그런 형식이 사실 비밥에서 거의 그 비롯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즉흥 연주가 그러니까 메인 그 테마가 있고 그다음에 즉흥 연주가 중간에 막 길게 있고 뭐 이런 형태가 그래서 비밥이 그러니까 좀 더 스윙보다는 무정형의 좀 개성이 강한 그런 장르가 되고 이 애니메이션의 이름 자체도 거기서 따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까지 할까요? 네, 오늘 네. 소개는 뭐 여기까지 네, 하고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네. 네. 다음에 저희가 뭐 에피소드별로도 뭐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공상님.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네. 떠들었네요. 네. 네. 저희 방송은 팟빵이랑 파티랑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이제 그 파티 팟빵에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고 방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댓글을 써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방송에서 이제 읽어드리기 때문에 꼭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페이스북 팔로우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네. 그러시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카우보이 비밥 2탄으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